뉴스 정면수부 2부 최강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배구종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당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고요. 선거법상 불가능한 영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도지사나 이런 자치단체장들이 당직을 맡는다든지 선거를 돕는다든지 이런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직을 내려놓겠다, 백의종군을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라든지 또 그 밖에 더 최근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는데 그 논란이 자기한테 옮겨 붙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강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 직후부터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당원권 행사를 출당을 시켜라 이런 요구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당원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기소만으로 이렇게 당원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김경수 지사도 똑같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네.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기 전에 차단하자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해석을 다 해주셨네요. 사실 이 속마음은 우리가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건데 지금 정 기자님의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뭔가 조치를 보통 내리는 거잖아요. 제명을 한다든가 당원권을 정지한다든가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조치들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지금 당은 유보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셀프 징계다 이런 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쉽게 표현하면 이제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그걸 이제 백의종군이라고 표현했고 백의종군이라고 다 내려놓고 지금 당무에 힘쓰는 게 아니고 각각 지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맡고 있는 광역지사직에 이제 매진하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결국은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김경수 지사는 다분히 이 지사의 그 행보를 의식하고 그런데 당 지도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요새 더 무섭습니다. 지지층, 당원층들의 이제 입장들을 보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차단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마 동등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정치적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죠.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 더 보태면 SNS에 김 지사가 뭐라고 남겼냐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재명 지사께서 평당으로 돌아가 배구종군 하겠다고 했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그렇습니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맥락에 이어서 본인도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김경수 지사는 누가 봐더라도 친노친문 핵심이고.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반노반문이잖아요. 비주류잖아요. 근데 지금 반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비주류.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당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친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당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서 되겠느냐라는 자신의 어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석된다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우회적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경수 지사를 향해서 탈당이나 출당 압박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걸 썼다는 또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민주당은 징계 유보했고 당원권 유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기소가 됐잖아요. 재판에 붙여졌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도 드루킹 재판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백의종군 얘기를 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이제 한번 다시 인용하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치명상을 입었다. 대권 가도에는. 근데 이것을 극복해내면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가는 이제 문제를 안고 가는 건데 이것은 이제 재판 결과를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판정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가장 큰 문제였던 해경군 김씨 문제라든가 여배우 논란, 그리고 뭐 조폭 논란, 뭐 어쨌든 이런 거는 벗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 판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사실 그동안 진짜 이재명 지사를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 더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여배우 논란이라든지 뭐 부인이 어쨌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남들 볼 때 지저분한 얘기로 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런 문제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고 어떻게 보자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내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부분만 현재 기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좀 일단 이재명 지사로서는 앞으로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것을 판정성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소를 이유로 당원 활동을 중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자유한국당의 뭐 홍문종 의원 뭐 사학 비리 혐의로 현재 지금 사실 뭐 그 체포 동의안까지 그 제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또 조금 더 멀리 가면은 홍문종 대표가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남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성완종 사태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했었거든요.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한 사람도 있는데 기소됐다는 점 하나만 가지고 당원권 정지 사실 좀 이건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과한 겁니다. 그래서 판정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어쨌든 최영일 평론가 말대로 이 지사가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역경을 단번에 뒤집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나 유죄를 받는다면 정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취지의 기소다. 검찰은 이제 유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다투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의 이제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봐야 되는 이제 입장이 취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는 했지만 김경수 지사를 보면요, 계속 서울에 와서 재판을 받잖아요. 드루킹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경남 도정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이재명 지사보다 먼저 했지만 계속 서울에 이제 이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정은 괜찮나 하는 이제 또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경기도는 이제 경남보다는 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정에 지사가 이제 또 드나드는 모습들이 계속 언론에 비춰질 때 그것이 어쨌든 여론에 좋게 작용할 리는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럼 어떤 카드들을 가지고 이러한 그 재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할 것이냐. 이건 이제 지사로서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된다면 전화위복이 된다.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기소 단계에서 절반 털었어요. 이 부인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절반이 남은 건데 여기서 가장 여론이 조금 이제 위태위태한 것은 바로 이제 친형을 과연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느냐. 이제 이 건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재판이 근데 이게 문제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게. 그렇겠죠. 보통 이게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대선도 있으면서 그 애는 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3년 정도 흘러가면 상당히 이제 선거들하고 맞닥뜨리게 될 텐데 선거에서 상대 당 혹은 상대 후보에게 또 이것은 저 악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올 지방선거에서 2012년 문제가 그래서 2018년에 또 터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깨끗하게 털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유한국당이 봅시다. 나경원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결의안을 내자. 그런데 그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그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은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탄핵이 잘못됐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당이 더 이상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맡겨둘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죠. 한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선거 전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당권은 아니지만 당대표가 아니니까요. 내년 2월 전당대회를 봐야 되지만 그 전초전으로 원내 사령탑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은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해야 되는 거고요. 됐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좋은 의미에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조금 정치적 의미에서는 이제 줄을 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당심, 특히 이제 원내 의원들의 어떤 세력을 규합해내기 위해서는 줄을 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라운 게 이게 줄 타는 행위라기보다는 밀어줬던 지지 세력을 실망시킬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나경원 대 김학용 이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김무성계 대 정우택계. 예. 다 하면 이제 친박과 비박의 예.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슬쩍 이제 친박 세력을 등에 업고 압도적으로 지금 원내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 표 차이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석방결의안 말이죠. 이건 김무성 의원도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징역 2년이 확정된 게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가 어렵다. 여기서 정치적 메시지죠. 예, 정치적 메시지인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정치적인 제스처는 취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친박에 묶여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 해석하기 때문에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냐 독자 행보로 나설 것이냐 이거 좀 이 전당대회 예. 전에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탄핵 때 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잔류파긴 하지만 예. 복당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탄핵 찬성파죠. 예. 그 문제도 아마 생각을 했었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아무래도 이 현재 친박 쪽에서는 석방결의안과 관련해서 사실 찬성을 한 게 아니라 조금 기분 나빠하는 표시를 보였었죠. 석방결의안을 할 게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해라. 그리고 무릎 꿇고 사죄해라. 석고대죄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 석방결의안을 계속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논란이 커지면서 계파 갈등이 우려되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나경원 의원 스스로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 선에서 조기 진화를 하고 싶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주실 예.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진석 의원하고 만난 장면이 이제 계속 영상에 보도가 됐는데 당내에서 격하게 지금 또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가 뭐 탄핵이 잘못됐다는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친박계 내에서. 그렇게 보면 이것을 추스르면서 갈 수 있을까? 그 장면을 보니까 목소리 큰 친박 쪽 의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스탠스로는 조금 여러 가지 내부 문제에 부딪힐 여지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최영일 평론가 잠깐 얘기했는데 김학용 의원이 김무성 의원의 어떤 힘을 받아서 원내대표에 당선되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가 예상 외로 더블 스코어였단 말이죠. 더블 스코어였어요. 이렇게 되면 김무성 의원의 힘이 상당히 빠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러면 도로 친박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자유한국당이. 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비박계가 힘이 빠지고 친박계가 원내를 장악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당권까지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 1. 그렇죠. 그다음에 시나리오 2는 뭐냐면요. 아무리 김무성 의원이 이제 비박계에선 좌장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카드가 너무 약했다. 지금 뭐라 그랬냐면 김학용 의원은 친화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하전 엊그제까지 얘기할 때 나경원 의원은 인지도가 높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성과 사선 의원이라는 두 카드가 너무 이 격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친박계의 세력이 더 강하게 결집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하나 있지만 나경원 의원과 붙기에는 김학용 카드가 좀 너무 미미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디다 나뭇가지만 꼽아놔도 이 당선되는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움직이는 이제 선거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 선택에 있어서 이 김무성 의원 측이 좀 안일했던 것 아니냐 하는 또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비판도 있었죠. 나오고 네.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피해자들 승소로 결론 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요.
우선 민청형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셨으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974년 4월입니다. 당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학생 시위를 일거에 잠재우기 위해서 시국 사건 하나 조작을 하죠. 일종의 간첩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혁당이라는 지금 같으면 뭐 옛날 같으면 통진당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통진당 같은 인혁당이라는 당이 있고 이 인혁당 하부에 민청학년이라는 학생 조직이 있는데 화염병 수백 개로 청와대를 공격해서 정부를 전복하겠다 하려 했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게 바로 민청학년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모두 1024명이 연루가 됐는데 이 중에 140명이 구속이 됩니다. 140명 구속자 중에서 민청학년 사건에만 연루된 사람 7명은 사형이 선고가 되고요. 또 7명은 무기 그리고 12명은 징역 20년에 선고됩니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과 함께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8명은 실제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005년 12월에 당시 과거사위원회가 이 학생운동 탄압 사건이다라고 이 과거사 규명 결정을 내리죠. 당시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김병곤 씨, 그다음에 이철 전 의원, 그리고 유인태 전 청와대 수석분 이렇게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 민청형 사건, 그다음 인혁당 사건 다 이어지는 건데. 네. 당시 군사 정부가 사건을 조작해서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냈다. 이걸 국가가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인정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의미 있는 보도는 여기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이에요. 뭐냐면 기존에는 국가가 사과는 사과대로 하면서 3심까지 쭉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를 했고 이 인권 탄압이 있었던 일이고 완전히 잘못된 조작극이었기 때문에 사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자,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적인 하나의 행위다라고 해석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전에는 항소까지 하고 또 나중에는 돈 조금 덜 주려고 그거 재판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뭐 별별 일을 다 했던 경우가 있어서 이 사과라는 게 결국은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 아니냐. 최근에 보시면 뭐 강기훈 그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다 국가가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오랜 기간의 정치적인 피해까지를 보상을 하고 또 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유가족에게라도 보상을 하고 법적인 부분도 맺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이제 법무부가 이거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지난달이죠. 헌법재판소가 이 지금 그 여러 가지 보상금과 그 국가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또 추가로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그 2015년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이미 한번 보상금을 받았다면은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그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재판이 좀 반복된다면은 그동안 좀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피해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도 통신 재벌 딸 결혼식 축하연에 참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 재벌 딸 결혼식에 왜 참석했을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다 총 출동했더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이 인도와 이재용 부회장이 무관하지 않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을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함께 가서 인도 현지 삼성 공장을 직접 가이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모디 총리와도 함께 이제 환담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 인도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는 게 그 쌍용 자동차. 오랜 해직자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건에 대해서 올해 이제 큰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류가 되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내에 정재계와 인맥을 돈독히 쌓고 있을 것이다. 쌓고 있다. 이것은 이상한 점은 아닌데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추정뿐이어서 조금 이제 후속 보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가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투자처로 좀 등장하고 가장 중요한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이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왔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게 이미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 동남아권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더 투자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보통 이렇게 투자를 강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조사를 가잖아요. 예, 경조사에 참석하는 거 그 의미로 큰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뉴스가 왜 나왔는지 좀 살짝 그 배경이 의심스러워요. 조금 전에 그 검찰이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갔거든요. 이게 물타기 기사가 아닌가 조금 그렇게 듭니다. 예. 네. 그래요. 어쨌든 방금 얘기한 대로 인도가 인구만 해도 13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로서는 휴대폰, 통신 장비 잠재적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결혼했던 그 가문이 결국은 통신재벌이기 때문에 통신재벌입니다. 네. 그런저런 차원에서 같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막강해서 기업끼리는 뭐 얼라이언스 할 필요성이 다 있어 보이는데 이 타이밍은 좀 절묘해서 크게 의미 없는 뉴스인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겠다. 알아서 사업 잘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요즘 어쨌든 좀 타이밍이 절묘하더라고요. 삼성 바이오 그 상장 폐지 안 된다는 뉴스 나오고 또 바로 이어서 이재명 지사 기소 불기소 바로 이어져 났잖아요. 그래서 참 전 이런 음모론에 이제 이 미디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런 음모론에 빠지긴 싫은데 뭔가 기업에서 대형 사건이 터지면 실시간 검색어가 다 연예인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어제 오늘 계속 제가 화사를 보면서 화사의 마마 동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자, 제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 자기 의심을 해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뭐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지난 정권 때는 실제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패턴이었죠. 그렇죠. 패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우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매번 반복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